거대 제국의 침몰, 중국 경제 몰락의 8가지 신호. 요즘 중국 경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이징 노른자 땅 집값이 반토막 나고 매주 은행 40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30조를 쏟아부은 반도체는 멈춰섰고 부자들은 벌써 짐을 싸서 떠나고 있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몰락의 신호들이 우리 주머니 경제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3등 할미가 딱 8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 2위 경제대국,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 불과 5년 전만 해도 2030년이면 미국을 추월한다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베이징 한복판, 그것도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40개씩 은행이 문을 닫고 한 해 동안 1만 5천 명이 넘는 부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30조 원을 쏟아부은 반도체 굴기가 멈춰섰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던 전기차 회사들이 달리는 관짝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 붕괴의 8가지 결정적 신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베이징 강남 집값이 반토막 났다. 여러분, 베이징 사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구 대치동, 서초동과 같은 곳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사는 동네, 중국 최고의 학군, 최고의 인프라가 집중된 바로 그곳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이곳의 아파트 시세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3년 전 100억 원 하던 아파트가 50억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을 내려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국인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 베이징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면 바보다. 내년엔 3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소비를 얼려버리는 악순환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베이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하이, 선전, 광저우. 중국의 모든 1급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로도 2024년 전국 집값이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실제로는 30에서 50% 떨어진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집값 폭락,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0년 불패 신화의 종말.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20년간 이어진 불패 신화. 집값은 매년 2자릿수로 올랐고 중국인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은퇴 자금도, 자녀 교육비도,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모두 부동산에 몰빵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이 40%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GDP의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는 겁니다. 건설, 철강, 시멘트, 가전, 인테리어. 모든 게 부동산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부터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파산했습니다. 부채가 무려 400조 원. 이어서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 등 거대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지은 아파트를 미리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계약금 받아놓고 아파트는 못 짓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미완성 아파트가 2천만 채. 돈 날린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90조 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에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겁니다.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상황. 일본이 30년간 겪은 그는 말입니다. 20년 불패 신화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40개, 사라지는 은행들.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입니다.
2024년 중국에서 377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7개, 하루에 1개꼴입니다. 대부분 지방 소규모 은행이지만 문제는 그 규모가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왜 은행들이 무너질까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파산하면서 이 돈이 모두 부실 채권이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뱅크런입니다. 2022년 허난성에서 시작됐습니다. 4개 은행이 동시에 예금 인출을 막았습니다. 40만 명의 예금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놔. 경찰이 진압봉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4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사태를 진화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 후로 중국인들은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빼서 집에 쌓아두거나 금을 삽니다. 2024년 중국의 금 수요가 전년 대비 300% 급증한 이유입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도 돈을 못 빌립니다. 투자가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 21%, 실제로는 4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가 금융위기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쥐가 배를 버리면 배는 침몰한다.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쥐들입니다. 2024년 1만 5,200명의 중국 부자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위인 인도의 2배가 넘습니다. 왜 떠날까요? 첫째,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와턴 같은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정부 비판 한마디 했다가 3개월간 잠적한 마윈의 사례는 모든 부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둘째, 자본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1년에 5만 달러 약 7천만 원밖에 해외로 못 보냅니다. 그나마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침체하고 정치적 자유는 더 억압받고 자녀 교육 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로 이민 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떠나면서 함께 가져가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력, 경영 노하우, 인맥, 사업 기회까지 모두 빠져나갑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잃는 건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자체다. 쥐가 배를 버리면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트로이 목마, 알리테무의 속내. 요즘 한국에서도 핫한 앱이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놀라운 가격에 물건을 팝니다. 1,000원짜리 티셔츠, 5,000원짜리 신발. 이 가격에 어떻게 팔지?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재고를 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 중국 공장들은 엄청난 양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팔 생각이었죠.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미국과 유럽은 관세 장벽을 쌓았습니다.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초저가 전략입니다. 원가 이하로 팔아서라도 재고를 털어내는 겁니다. 단기적으론 손해지만 공장을 계속 돌려야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면 모든 기업은 보유한 정보를 넘겨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알리와 테무를 쓰면서 우리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제 정보, 구매 패턴,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언제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로이 목마를 조심하라. 싼 가격에 끌려 문을 열었다가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가로 1,000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있는 걸까요? 여섯 번째, 달리는 관짜, 중국 전기차의 치킨 게임, 전기차 강국 중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BYD, 니오, 샤오펑, 13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초저가로 팔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테슬라도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더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이 고율 관세를 때렸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수출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자 130개 회사들이 미친 듯이 가격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BYD가 6천만 원 하던 차를 3,500만 원에 내놨습니다. 니오가 3천만 원에 맞섰습니다. 경쟁사들이 2,5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원가가 얼마인데 이 가격에 팔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못 버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40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살아남은 회사들도 엄청난 적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품질입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부품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화재 사고가 속출합니다. 2024년 중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8,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SNS에는 달리는 관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AS는 더 악몽입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부품 수급이 안 됩니다. 고장 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아예 안 받습니다. 중국 정부가 130조 원을 쏟아부은 전기차 굴기. 결과는 처참한 치킨 게임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격으로만 승부하려던 전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00조 원의 신뢰가 증발한 조선업. 2010년대 중반 중국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세계 조선 1위다. 물량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한국보다 30% 싼 가격. 선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같은 배를 30% 싸게 만들어준다는데 왜 안 가겠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3년 만에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엔진이 멈추고 선체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침수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왜일까요? 싼 가격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질 자재를 썼습니다. 용접 기술도 부실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설계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설계를 베꼈지만 정밀한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선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중국 조선소에 안 맡긴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한국 조선소들은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가져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가격이 비싸도 선주들은 한국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40년 이상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30년을 갑니다. 고장도 거의 안 나고 AS도 완벽합니다. 100조 원어치의 신뢰가 한순간에 증발한 중국 조선업.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덟 번째, 130조 원을 쏟아붓고도 멈춰버린 반도체 굴기.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나아가 추월하는 것. 돈은 무제한이었습니다. 13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SMIC라는 회사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10년 안에 삼성과 TSMC를 넘어서겠다. 야심찬 포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았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일본 도쿄일렉트론의 에칭 장비. 이런 첨단 장비 없이는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기술 유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고순도 불산,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들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8%에 불과합니다. 2015년 목표였던 70%는커녕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SMIC는 여전히 10년 전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36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개선한 공정 기술, 협력업체들과 함께 다듬은 소재와 장비의 조화.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13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반도체 굴기는 멈춰섰습니다. 아니, 애초에 출발조차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중국 경제 붕괴의 8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베이징 아파트 반토막, 20년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일주일에 40개 사라지는 은행, 1만 5천 명의 부자, 탈출, 초저가 뒤에 숨은 재고 떨어내기, 달리는 관짝이 된 전기차, 신뢰를 잃은 조선업, 멈춰버린 반도체 굴기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중국처럼 GDP의 30%, 가계자산의 70%를 부동산에 몰빵하면 붕괴했을 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한국도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입니다. 분산 투자,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력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130조 원을 쏟아부어도 반도체에서 실패한 이유, 조선업에서 신뢰를 잃은 이유, 장인 정신, 노하우, 품질에 대한 집념.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에서 세계 1위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셋째,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리스크를 깨달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 베트남, 인도가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정부와 시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 기업가 정신, 창의성이 사라지면 경제는 경직됩니다. 한국은 이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경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오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내일을 더 튼튼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신뢰를 쌓고 균형을 지키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